안녕하십니까. 작은 치선들을 이어 큰 치성을 만들어가는 정준이의 정준입니다. 논객 여러분은 혹시 입에 욕을 달고 사시진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적부터 욕과는 거리가 좀 먼 아이였는데요. 욕이 아니면 도무지 말을 못하는 이 드센 남학생들 틈에서 학교를 다닐 때도, 또 이제 하는 말의 절반 이상이 욕으로 범벅돼 있는 군대 시절에도 기적적으로 욕을 입에 붙이지 않았던 실로 의지의 사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 역시 욕을 피할 수 없는 순간이라는 게 있어서요. 홀로 운전대를 잡으면 저도 모르게 입이 몹시 거칠어지기도 하고, 힘 있는 자들이 약자한테 패악을 부린다거나 어처구니 없는 논리를 펴면서 잘난 척이라도 하는 모습을 보면 알파벳 C에 설레발에 발이 딱 달라붙는 단어가 저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모셨던 김용태 신부님처럼 말이죠. 이렇게 욕 한마디쯤 안 내뱉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믿는데요. 그렇다고 말끝마다 욕을 붙이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겠죠. 욕설에는 무척 거친 감정이 담겨 있고 말로 하는 폭력일 경우가 많으며, 욕설 뒤에 실제로 물리적 폭력이 이어지거나 물리적 폭력과 욕설을 같이 하는 경우가 아주 흔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듯이 타인에 대한 욕설을 칭찬할 수 없는 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 이런 욕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비하적 표현이 마치 당연한 듯 쓰이는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특정 집단을 싸잡아 깔보는 아주 저급하고 비열한 용어들 말이죠. 모두가 보시는 방송에서 이런 말 입에 올리는 게 좀 꺼려지긴 합니다만, 어린 학생들을 낮잡아서 급식충이라고 하고 노인들을 가리켜 틀딱이라고 부르고 여성주의의 우호적인 중년 남성을 서윗남이라고 부르는 등 말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찍이라는 표현 역시 저는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국가나 국민을 싸잡아서 비하하는 건 굉장히 흔합니다. 일본인을 쪽발이라고 부르던 시절도 있었지만, 최근엔 일본 여성을 스시녀라는 민망한 용어로 칭하면서도 당당합니다. 중국인에 대해서는 예전엔 짱꼴라 같은 비칭이 있었는데, 요즘은 과거에도 있었던 짱깨라는 말이 전보다 더 공격적인 방식으로 쓰입니다. 게다가 그냥 혼잣말이나 몇몇이 모인 사석에서도 아니라 이제는 대놓고 혐중을 표방하면서 때로 몰려다니며 자랑스럽게 외칩니다. 솔직히 정서라는 중립적이면서도 아름다운 단어에 이 말을 붙이고 싶진 않지만, 이른바 혐중 정서가 아주 공공연해지고 있고요. 자신들의 무지 그리고 폭력성을 정당화하는 방편으로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준이의 금요 초대석 편에서는 바로 이런 폭력성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고 있고, 그것이 어떤 무지와 몰이의 반지성의 기초를 두고 있는지, 혹시 우리 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반지성과 폭력성이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논객 여러분과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정준이의 15번째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사실 외국인 혐오라고 부르는 건요, 매우 흔하고 역사적인 유래도 길고 깊습니다. 특히 주변국들끼리의 감정이란 건 좋은 쪽보단 안 좋은 쪽이 많게 마련이죠. 그러나 단순한 경쟁심이라든가 역사적으로 타당한 면이 있는 분노가 담겨있는 그런 말들 말고, 근거 없는 비하와 조롱, 적대감을 담아내는 혐오적 언어,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에 주목해보죠. 당장 일본의 혐한 세력들은 과거부터 조센징이라는 비칭을 써왔고요. 이보다 더 경멸적인 용어로서 조센징을 줄인 총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최근에 인터넷 우익은 온라인에서 한국인을 조롱할 때 우리말을 따서 니다라는 말도 쓴다고 하죠. 중국에도 혐한 세력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만주에 살던 한인들을 가리키는 가오리방츠,
즉 고려 몽둥이라는 뜻의 혐오 표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의 줄임말인 방스가 꽤 오래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종종 쓰인다고 합니다. 또 김치가 자신들이 국제표준으로 먼저 등록한 파오차이를 본뜬 거라면서 가오리 파오차이, 즉 고려김치라는 비하적 표현도 한국인에게 쓰고 있다죠. 멀리 유럽에서도 주변국에 대한 혐오적 표현 매우 흔합니다. 프랑스는 적국이었던 독일인을 고집불통이라는 뜻의 보슈라고 불렀습니다. 또 영국인은 독일인을 프리츠, 아일랜드인을 페디스라고 비하했는데요. 독일인의 전형적인 이름에서 따오거나 아일랜드인이 옷을 귀어 입는 가난뱅이들이라고 그렇게 지칭하는 멸칭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변국이라는 존재는 오랜 기간 영토 분쟁을 겪은 부정적 감정이 쌓여 있고 특히 현대 들어서는 경쟁에서 비롯된 시기 그리고 적대감의 대상이게 마련입니다. 크게 보면 다음에 4가지가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전쟁 당사국이었는가? 둘째, 식민 지배 또는 피지배 경험을 갖고 있는가? 셋째, 경쟁 상태에 놓여 있는가? 그리고 넷째, 난민이나 이민 문제를 안고 있는가? 혐오 자체는 근본적으로 나쁜 것이고 용납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나마 침략과 수탈을 당했던 입장에서 식민 지배자에게 터뜨리는 분노에는 이해할 만한 구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강자나 지배자의 시선에서 약자를 멸시, 조롱, 비하하는 건 정말 최악인 거죠. 그래서 정당한 정도가 있는 반대 정서, 그리고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좀 운동적으로 벌이는 약간의 공격적 태도, 이런 것들과 근거도 갖추지 못한 혐오 정서에 바탕을 둔 무조건적인 적대감은 서로 조심스럽게 그러나 명확하고도 단호하게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명백한 역사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 문제는 일단 제하고요. 우리가 중국과 중국인에 대해서 품는 적대적 감정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앞서 말씀드린 4가지 기준에 비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의 혐중 정서가 딱히 오랜 역사적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당, 송, 원, 명, 청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피침략자 의식은 제가 보기엔 매우 옅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굳이 말하면 한국 전쟁에 중공군이 개입한 역사 정도는 좀 쳐줄만 합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의 혐중이 그 중공군에 대한 적대감일까요? 만약 그랬다면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내내 그런 정서가 있었어야 했겠죠. 하지만 반북 의식에 비해서 반중국 의식은 그동안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나 1970년대에서 80년대 한참 경제 성장을 하던 우리는 당시 빈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았던 중국에 대해서 우월의식이 있었고요. 덱탄트 분위기를 타고 중국과 국교 정상화를 한 이후 1990년대를 거치면서는 경제적으로 서로 이득이 되는 관계였습니다. 우리는 상대적인 빈국이자 정치사회 문화적으로 뒤처져 있는 중국을 상당 부분 우쭐한 태도로 내려다보듯 했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중국 내부의 반한 감정이 자극되기도 했죠. 또 버려진 타이완으로부터도 한국에 대한 강한 배반감, 질투심이 나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흔히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제중동포의 유입이 있었습니다. 난민이나 이민 문제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결국 이주민 문제가 우리 안에서 불안감이나 공포, 적대감을 키웠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다가 2000년대를 거치면서 중국이 날로 거대해집니다. 대규모 관광객과 유학생이 들어오고 자본 침투도 거세지죠. 우리가 얼마 전까지 갖고 있던 상대적 우월의식이 좀 위협을 받게 되자 이를 비하, 조롱, 그리고 강한 경계심과 적대감으로 보상받으려는 혐오적 동기가 매우 강하게 자라납니다. 이제 이 경쟁심 그리고 박탈감으로 인해 자극된 동기에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이유, 즉 역사적 경험, 전쟁, 이주민 문제가 들러붙게 됩니다. 마침 이들이 믿고 의지하는 미국이 중국을 배척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들이 싫어하는 북한의 뒤를 중국이 봐주는 것처럼 보이죠. 과거의 주적이었던 북한은 사실 핵무기 빼고는 질이 멸렬해 보이니까 이제 중국을 이른바 아치에너미,
즉 최대의 적으로 삼아서 혐오의 정중앙에 놓을 이유를 스스로 완성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만악의 근원인 중국을 자신들만큼 혐오하지 않으면 종북 빨갱이라는 혐오 대상의 새로운 일원이 됩니다. 아니 때로는 이미 혐오할 대상은 정해져 있고 혐오의 이유를 중국과의 관련성에서 찾는 전도 현상, 즉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갖다 붙이는 제멋대로의 논리마저 발생하게 됐죠. 논객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나름 타당한 분석 같으신가요? 타당하면 타당한 대로, 또 부족하다면 부족한 대로 이 혐중 현상의 근원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는 무엇일지, 그리고 이런 혐오를 깨고 우리 안에 잠재된 불안을 다스리기 위해 중국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야를 갖는 게 좋을지 짱깨주의의 탄생을 직접 쓰시고 뉴스공장에도 자주 출연해 주시는 광운대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김희교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들께도 상당히 익숙한 분이죠. 네, 김희교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맨날 나오실 때마다 듣는데 너무 말씀을 몇 개 못하셔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제가 듣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금요일 자리에 모셨습니다. 나중에. 예, 오늘 구제해 주시는 거군요. 이게 사실 중국 문제를 단독으로 좀 이렇게 다루고 자주 좀 듣고 이래야지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미디어에서 그럴 만한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김어준 겸손에 나가거나 매불쇼에 자주 나가는 예.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중국 문제를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데가 그 두 개가 거의 유일합니다. 예. 그래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 주변국 중에 정말 세계 그 2대국에 들어가고 우리와도 그 엄청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데. 매불쇼에서 최욱 씨가 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당 의원들조차도 중국과 관련지어서 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을 대단히 망설이고 겁먹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여론 지형을 보면 아직도 중국이 싫다라는 이른바 반중 감정이 70% 정도까지 여전히 지키고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정치인들은 그런 이야기, 그 반대되는 이야기, 중국과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예. 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 그동안 자기들이 가져온 명성이나 혹은 길에 결코 도움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럼 이제 피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언론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조회수 같은 걸 따지면 중국 문제를 중국 욕하는 이야기를 하면 예. 엄청난 조회수가 폭발을 하는데 예. 중국은 실제 안 그럴 걸 이런 이야기를 하면 조회수가 확 떨어져요. 예. 아마 오늘도 확 떨어질 겁니다. 뭐 아니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떨어지면 다스베이 됐답니다. 예, 다스베이. 근데 이게 뭐 제가 그냥 뭐 사회과학적 태도를 가져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현상에는 언제나 그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현상을 현상 그대로 일단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가치 판단은 그에 후행하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이 있는데 네. 어느 나라를 보거나 그럼 마찬가지여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욕해도 주목받고 칭찬하면 더 주목받고 일본은 욕하면 또 주목받고 또 칭찬하는 사람 만만치 않게 존재하는데 중국이라는 나라도 다 장단점이 있는 나라인데 말씀처럼 알려고도 잘 안 하고 주로는 얕잡아 보거나 아니면 문제 있는 것들을 지적하는 정도 외에는 관심이 없는 이유. 비하 감정일까요? 이건 이제 좀 역사적인 관점에서 네. 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노무현 정부 시기까지만 해도 네네. 중국이 좋다가 60%였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60%가 나오려면
우리나라 진보 진영을 30%라고 봤을 때 상당수의 보수 진영에서도 중국이 좋다라고 말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그 이전에 중국과 좋든 싫든 역사적 관계가 이제 하나의 다른 형태로 왔던 시기가 이제 노무현 정부 시기인데 네. 그 이후에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사드를 설치하고 중국이 한한령이라는 것을 네. 때리고 하면서 급속하게 나빠져서 한때는 80%? 그 정도까지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보다도 더 나쁜 상태까지 가 있는 상태이고 지금도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정상 궤도를 벗어나는 상황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이웃 국가, 다른 국가에 대한 감정의 온도는 대개 40%에서 60% 사이를 호감과 비호감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중국은 그 범위를 벗어난 북한과 거의 유일한 두 개 국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격차도 금방 달라졌고, 네.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이제 반중, 심지어는 이제 혐중까지 가는 이런 상태가 저는 좀 상당히 위험하게 느껴져서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니들 탓이야라고 이제 하잖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미워하는 건 너희들이 믿기에 행동하기 때문이야. 이런 방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온갖 문제들을 심지어는 허위까지 더해가지고 나열하는 방식을 이제 쓴단 말이에요. 최근에는 이제 혐중 시위까지도 이제 등장을 했고요. 근데 애초에 이제 사실 이거를 뭐 예견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미 발생했을 때 쓰신 책이니까 짱깨주의 탄생에서 상당히 이렇게 심도 있게 많이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네. 짱깨주의라는 말까지 붙이셨잖아요. 예. 그 짱깨주의 탄생이라는 책을 쓴 게 지금부터 3년 전, 3년 조금 벌써 넘었네요. 그 윤석열 정부가 막 탄생하던 시점에 썼습니다. 뭐 700페이지가 넘지만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중국을 짱깨라고 혐오하는 우익 집단이 등장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한 거였어요. 불행하게 그 예측은 그대로 맞았습니다. 그렇죠. 그때 예측했던 이유는 쉽게 말하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미국이 이전에 이 자유진영뿐만 아니라 전후 체제를 이끌던 리더가 점점 추락함으로써 그것을 다시 부활하는 부활 프로젝트를 하는데 부활 프로젝트를 하는 외부의 적을 중국으로 삼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1990년대부터 본격화되고 있고요. 그렇죠. 미국의 기존의 소련이라든가 공산권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중국으로 대체해버리는 거죠. 다 대체하고 이제 중국 때리기에 나서게 됩니다. 이제 그 영향이 우리의 미국에 대한 미국 인식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나라니까 그게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보수 진영의 위기의식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탄핵되기 시작하면서 보수 진영은 엄청나게 위기의식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이 진로를 어떻게 가느냐라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극우들이 분리되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분리되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극우들 또한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새로운 적이 필요했어요. 그것이 북한 대신에 중국이 해당됩니다. 그 북한 대신에 중국으로 가는 이유는 북한이 소프트 랜딩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던 것도 영향을 미쳤고 너무 오래 써먹어서 약발이 다 떨어진 것도 영향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은 미국과 공동 보조를 취하는 네트워크가 그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국의 이제 반중 그리고 한국의 반중이 이제 서로. 그런데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려면 맨 먼저 이야기되어야 될 게 이른바 반중 정서, 반중 감정이라는 것과 혐중과 혐중 시위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의 민주화를 시위와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얻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계속 보장되어야 되는 어떤 영역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반중 감정이라는 것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하셨는데 국가와 국가 간에는 늘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일이 벌어졌을 때는 상당히 높이 올라가요. 예를 들면 지금 캐나다는 미국에 대한 반감이 거의 80%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일이 마무리되고 나면 아마 캐나다도 그럴 것 같아요. 관세가 마무리되고 관세 문제가 마무리되고 나면 대부분 정상 궤도에 올라옵니다. 반중 감정은 그렇고요.
반중 시위 혹은 반미 시위 같은 것은 뚜렷한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에 있었던 네. 반미 시위를 한번 보십시오. 네. 늘 대사관 앞에서 해요. 왜냐하면 미국의 정책이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그것 자체에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그리고 그것이 해소되거나 또 전환되면은 사라집니다. 다시 정상궤도로 들어와요. 그런데 현중은 다릅니다. 네. 이때부터는 중국이 무엇을 하도 다 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유를 다 찾죠. 예. 이건 그냥 다른 말 할 것 없이 사회적 병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정상적이지 못해요. 그런데 사회적 병리가 시작되어서 이것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방식을 찾아야 됩니다. 예. 다만 혐오의 방식으로 사회적 병리는 해제되지 않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다른 방식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지금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냐면 제가 장개주의의 탄생을 쓸 때 앞에 두 개까지는 예측을 했는데 마지막 지금 예. 현중 시위는 예측을 못했어요. 현중 시위를 하려면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선 조직이 있어야 돼요. 네, 그렇죠. 그 조직은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자금이 있는 뿐만 아니라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 시위를 하고 나섭니다. 현중 시위의 특징은 특히 이번 현중 시위는 이게 혐오주의의 폭력화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네. 왜냐하면 일반 관광객이나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해요. 예, 예. 이건 기존의 반미 시위와 같은 차원과 완전히 다른 시위거든요. 예, 예. 예를 들면 중국의 특정한 정책이 불만이었다면 그들의 주장대로 중국이 우리의 선거에 개입해서 정말 선거 부정을 저지른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다면 시위는 당연히 대사관이나 뭐 많이 양보해도 중국 문화관 앞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명동거리나 중국인 주민들이 사는 곳에서 활보하면서 그것도 특정한 목표 없이 혐오 발언과 혐오적 폭력들을 행사한단 말이에요. 예. 이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치유의 방법도 해야 되는가 동시에 법으로 다스리지 않고서는 안 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른바 혐중을 표방하면서 걷는 이 시위의 목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목표가 중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반 혐오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내 정치라고 보여져요. 이건 우리 사회가 지금 이걸 방치했다가는 혐오 사회로 갑니다. 네. 그러니까 혐오 지금 이 혐중 시위가 가지는 특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식민주의적입니다. 우리는 사실 혐오 시위가 여지껏 없지는 않았어요. 일제시대 때 있었어요. 예. 만보선 사건 같은 것이 대표적인 그렇죠. 특징이고요. 예. 식민주의에서 일본에 의해서 한국의 부역자들, 언론들이 동의되면서 폭력 사태가 벌어진 거거든요. 예. 그 식민주의가 잠재되어 있다가 지금은 미국이라는 국가가 식민주의적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유입된 게 하는 축이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인종주의예요. 인종주의라 하면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종주의는 피부 색깔로만 차별하는 것을 인종주의라고 생각하는데 그 인종주의는 지금 발전을 해서 국가나 민족이나 같은 차원까지 확산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심지어 저는 여성 혐오나 남성 혐오조차도 인종주의의 범주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특정한 사람의 기호를 하나로 해서 차별하는 거거든요. 예. 인간 집단을 예. 이제 상성하는 거죠. 예.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종주의가 우리나라에 급속도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예. 주목해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 하나는 군사주의라고 하는데요. 폭력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조직도 굉장히 폭력적으로 만들어지고요. 예. 그들은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누군가를 설득해서 그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바꾸게 하거나 법을 제정해서 새로운 차원의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행사해서 그 폭력을 통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 세 가지 특성을 지금 이 거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혐중 시위가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새로운 단계의 시위가 아니라 폭력 사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예.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이건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거나 시위의 영역으로 다스려서는 전혀 되지 않는 것이고 예. 그 무엇보다도 끔찍한 인종주의적이고 식민주의적인 폭력으로 다스려야 하는 문제라고 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막 떠오른 생각이 이제 반중 협중은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구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협중에다 시위를 붙이는 관행을 제가 그냥 써버렸어요. 네. 생각해 보니까. 근데 시위라고 하는 것을 잘못 쓰면 말 그대로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민주화 시위라든가 뭐 노동운동의 시위라든가 이런 거하고 섞여버리니까 네, 섞여.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시위라고 하는 말은 그냥 위세를 과시한다 정도의 뜻이고 표현의 한 수단인데, 그러니까 뭐 영어로 얘기하면 프로테스트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저항하고 문제를 해결을 요구하는. 근데 이거는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폭력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협중 린치, 뭐 협중 테러 예. 이렇게 부르는 게 훨씬 더 맞겠구나라는 사실은 생각이 들어요. 테러의 좀 예, 초단계죠. 예. 이게 저는 그런 의도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만약 그 중국인 거주지나 지나가는 중국 관광객들에게 테러를 일으킨다면 사드 사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국가 간의 분쟁이 일어날 겁니다. 예. 그런 것을 저는 의도적으로 노리고 있다라고도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충돌을. 법원을 침탈했듯이 역시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그들이 훨씬 더 활동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낸 거죠. 예.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국과 우리와 국가 간에 분쟁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들로서는 엄청나게 새로운 세계가 구축되는 거거든요. 예. 이른바 이제 신냉전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해왔던 세력들이 바라는 세계가 그 작지만 굉장히 큰 사건에서 출발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국내적으로는 인종주의적 국가로 갈 수 있는 초입에 지금 들어와 있고 국제적으로는 신냉전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위험한 분쟁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뭐 굳이 이제 2차 세계대전 이 직전 상황을 가져올 필요까지는 없지만 유사한 측면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나치나 나치 청년들이 그러니까 왜 크리스탈라하트 같은 것들을 일으키고 유대인 집단 거주지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하는 행동들을 보였던 것들이 사실 그 전부터 전조 증상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훅 하고 폭력으로 이제 증가를 한 거 이게 이제 바로 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2, 3년 정도 걸린 이런 거였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말씀처럼 보면 국내가 이제는 그러니까 특정 집단을 무조건 차별해서 공격적으로 대해도 된다라는 네. 게 일종의 정치 질서의 한 부분으로 들어오고 네. 이게 이제 결국은 충돌이 일어나면 미국이 의도했던 또는 식냉정 질서를 의도하는 진영의 그런 선이 확실하게 그어지게 되는 이런 전초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필리핀하고 일본에 중거리 미사일을 미국이 갖다 놔서 중국하고 엄청난 분쟁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것보다도 더 훨씬 심각한 문제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명백하게 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시위라는 것을 독재를 포함해서 시위라는 것으로 지금 민주화 과정을 이루어왔는데 그 과정을 아무리 눈 씻고 보아도 시위대가 일반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렇죠. 혐오의 말을 퍼붓거나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만약에 그러지 않고 시민에게까지도 그들이 폭력성을 드러냈다면 저는 한국 민주주의는 전혀 다른 쪽으로 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도 이것을 표현의 영역, 시위의 영역으로 다뤄서는 안 되고요. 설령 법이 없다고 마땅한 법이 없으면 이거는 시급히 만들어서 대처를 해야 되는 한국의 미래를 엄청나게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위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시위들은 사실은 다 국가 권력 내지 공권력에 대해서 자신의 그러니까 저항 의사를 표현하는 건데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시위한다? 이 말 자체가 사실 성립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하고 연관해서는 이제 오늘 또 이제 모신 또 두 번째 이유인데, 그러니까 중국 이른바 우리가 이제 신냉전 그러면 예전의 냉전은 물론 자유 진영이 일부러 만든 면도 있습니다만 사실 서로 거진 거잖아요. 공산 진영과 자유 진영이라고 하는 데가 지금은
한쪽이 만들려고 하고 있는 모양이고 이른바 북중러라든가 이런 데들이 그 구도 속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사실 않는 모양이 이 본질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예. 근데 이게 마치 이제 양쪽이 다 자기 편을 짜가지고 이 질서를 서로 구축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막 빨리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거. 이게 이제 지난 윤 정부에서의 일이었었잖아요. 그 윤 정부에서 신냉전을 구축하려고 했던 건 명백한 사실로 이미 다 드러나고 있고요. 문제는 그런 질서를 구축하려고 하는 시각들은 여전히 굉장히 왕성하게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이번 중국 전성절에서 소위 그 삼국의 지도자들을 클로즈업 시켜서 그들이 다시 뭔가 끈끈한 연대를 결성할 것처럼 모든 보도들을 다 집중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상계의 국가는 각각의 이해관계가 너무 달라서 지금 그 상황에 있어서 이른바 동맹의 단계로 나아갈 생각은 어느 국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유일하게 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국가는 북한일 수 있는데 중국은 그와 같은 시선을 받을 것조차도 염려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번엔 그럼 왜 그렇게 세워줬을까? 이거는 이제 북한을 어쩔 수 없이 통제해야 되는 중국의 강력한 필요성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것이 한미일 삼각 그 준동맹에 해당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력에 대한 대응으로 그게 갔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지금 북한이나 러시아의 상황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사실은 지난 반세기 동안 계속 그래왔지만 이대로가 제일 좋은 국가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중국은 자유무역하자고 굉장히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아페 회의를 내년에 중국이 에이펙 회의를 내년 중국이 유치한 것도 역시 그 자유무역 틀에 세계를 다시 그대로 유지시키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중국이 지금 군사적으로 아시아에서 삼국이 동맹을 맺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에서 러시아나 중동 사태에 대해서 그들이 굉장히 많은 개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직접적인 군사 물자를 제공해 주지 않고 있거든요. 푸틴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원하고 있는데도 뭘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중국은 지금 이대로의 안정적인 시스템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하고 지금 빅 딜을 하고 있는데 딜을 할 때도 이렇게 보면 중국은 계속 대형적입니다. 미국이 때리면 거기에 맞대응하는 수준이지 중국이 먼저 나서서 미국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걸 해석할 때 중국이 힘이 없어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지금 이 시스템이 이대로 가는 것이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가장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 미국한테도 자유무역 계속 해야 돼. 다자주의 계속 해야 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 정부에서 가치외교란 말을 썼는데 그때 가치외교라는 게 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같이 합치고 자유무역 질서를 준시하는 데들이 합쳐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 전에 트럼프도 그랬고 지금의 트럼프도 그랬고 중간에 사실 바이든도 그렇게 다르지는 않았고 자유무역 질서라는 가치에 말씀처럼 오히려 중국은 상당히 좀 그 안에서 뭔가 번영을 원하고 있는 건데 마치 중국이나 러시아가 자유무역 질서를 해치고 미국이 그거를 그러면 우리끼리라도 복원해가지고 쟤네를 고립시키자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여러 장치들이 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시절에서는 그걸 분명하게 윤석열 정부와 기시다 정부와 합쳐서 심지어 한미일 삼각 동맹 관계를 더 강화시키고 코드를 결성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신냉전 체제로 가서 자신들의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되찾으려는 노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과연 트럼프가 그렇게 신냉전 체제로 가려고 하고 있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라는 사인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마침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오늘 막 지금 아마 진행되고 있을 텐데 4차 무역 협상 되고요. 이게 뭐 엄청나게 싸울 것처럼 그러더니 트럼프는 되게 뭔가 좀 좋아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알려지기로는 이제 틱톡을 중국이 갖다 바쳐서 미국한테 빌고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체는 뭐라고 보십니까? 틱톡은 일종의 간세협상의 일환으로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이제 세계 각국을 때리기 시작했고 중국을 때리는 데 있어서 틱톡이 하나의 중심적인 이슈였죠. 틱톡을 사실은 트럼프가 원래 미국으로 뺏어 오려고 하다가 국내 법 때문에 한번 저지를 당했어요. 그걸 다시 해서 이번에는 법까지 통과를 시켜서 틱톡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트럼프가 계속 기간을 연장해 주면서 미국의 회사한테 인수하게 하려고 했었죠. 그렇죠. 틱톡 금지법이라는 걸 계속 연장했죠. 이번에 느닷없이 이제 틱톡에 합의되었는데 우리 언론의 해석이 재밌는 것이 미국한테 매각을 드디어 5년 만에 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더라고요. 이제 내용을 보면 재밌어요. 미국이 80% 돈을 대고요. 중국이 20%를 대서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 자체부터 이상하잖아요. 지금 미국은 우리한테 3,500불, 일본한테 3,500억 불, 일본한테 5,500억 불 내어놔서 다 일본 돈으로 100%, 한국 돈으로 100% 투자하는 걸로 하거든요. 근데 이건 신기하게 80%는 미국이 내요. 미국이 내서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걱정했던 것은 틱톡을 미국에 넘기는 그것 자체가 아니라 틱톡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 그게 중국으로서는 틱톡의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 기술인데 그걸 미국으로 넘겼을 때 뺏길까봐 걱정이었어요. 그걸 타협을 본 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 그 핵심 기술을 넘기지는 않고요. 새로 기술을 개발해서 미국이 걱정을 하는 보안 문제를 해결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누가 뺏기고 아니도 일종의 협상의 결과물이 나온 거고요. 엄밀히 누가 손해였을까라고 따지면 중국이 양보를 한 거죠. 맞아요. 원래는 자기 기업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협상에서 미국이 이렇게 행포를 부리면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그 정도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만 문제는 우리 언론이 보도 안 하는 것이 그 뒤에 중국은 뭘 얻었을까 이걸 보도를 안 해요. 중국이 그런 양보를 하고 그냥 일본처럼 아무것도 없이 그저 기존의 관세를 조금 낮춰주는 것으로 중국이 양보했을까라고 저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중국 언론하고 서구 언론하고 다른데요. 중국 언론은 거기에서 미국이 다시 중국에 투자를 할 것을 언론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 중국의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반대급부는 결국은 뭐냐면 이 관세 전쟁을 스몰 D를 하기로 점점 합의에 도달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더 큰 것은 중국이 그런 스몰 D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것은 그 뒤에는 적어도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일정 정도 하나의 중국이라는 분명한 태도가 없이는 중국은 절대 협상에 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는 마가는 한편으로는 인종주의적으로 외부에서 유입된 이주민들에게 굉장히 배척적이지만 또 한편은 고립주의적이에요. 그들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왜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돈을 쓰고 그들을 지켜줘야 되는 게 기본 생각이란 말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는 또 하나의 측면이 그런 게 있어요. 중국과 싸우는데 왜 쓸데없이 이렇게 우리가 힘을 써야 돼? 중국과 좋게 지내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훨씬 더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제 그 많은 쪽이 원래는 수세였는데 지금은 우세로 가고 있다는 증거들이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엔비디아의 H20이라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AI 반도체. 엔비디아는 AI 반도체의 최성능 제품을 만들고 중국에도 많이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바이든 정부 시대 때 이 칩을 원래 최고의 칩이 A100, H100이라고 하는 칩입니다. 뭐 어려우실 텐데 어쨌든 최성능 칩인데 그 칩을
미국 정부가 중국에 못 팔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우리 중국하고 장사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 그리고 H20이라는 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정부까지 팔아왔어요. 트럼프 정부에서 원래 이것을 제재하려고 했어요. 네. 팔지 말라고.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어떤 제안을 해놓냐면 팔아도 돼. 단지 그 총 매출액의 15%만 정부한테 줘. 그렇게 빅딜이 됐어요. 예. 두 사이에. 예.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중국에 때리는 게 진심이 아니에요. 그렇죠. 트럼프는. 과거만 해도 아예 반도체 기술이나 이런 것들 예. 원천 차단하는 게 네. 목적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국은 못하게 하죠. 네. 한국은 지금 우리나라 SK 공장이나 삼성 공장에 미국의 반도체 기계들을 못 들어가게 최근에 때린단 말이에요. 결국은 중국하고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어쩔 수 없는 이유는 뭐 하나만 되면 히토류 때문이에요. 예. 히토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방면에 중요한 데 쓰입니다. 뭐 전투기에도 쓰이고 우주선에도 쓰이고 반도체도 쓰이고 이걸 90% 이상이 최종선에서는 중국이 컨트롤을 지금까지도 하고 네. 있습니다. 당장 개발도 안 돼요. 적어도 15년 이상 광산 개발을 하면 되는데 그 광산 개발이 성공하는 확률도 많지 않습니다. 그걸 중국이 지금 컨트롤을 하면서 미국에 저항을 하고 있어서 미국이 더 이상 이 싸움을 진행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 예. 그래서 손을 잡는 걸 지금 모색하고 있고 그 결정적인 게 최근에 두 가지가 나왔어요. 미국 국방부가 그들은 중국과 싸우는 게 진심이었던 예. 부서입니다. 최근에 올해 국방 계획을 세우면서 예. 국방 계획을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이 국방의 제일 목표가 아니라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것이 국방의 제일 목표다. 예, 예. 이렇게 수렴한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지금 중국의 상산 포럼이라고 하는 안보 포럼이 중국이 하는 안보 포럼에 열리고 있어요. 여기 지금 미국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거기 가서 우리는 중국하고 체제적 경쟁을 더 이상 할 생각이 없어. 이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냐 하면 결국은 미국은 한 손으로는 동맹을 지어짜고 이 동맹을 지어짜는 이유가 중국을 때리는 게 마지막 목표라고 다 이야기하면서 갔는데 예. 지금은 중국하고 손을 잡고 오히려. 와 트럼프는 계속 오늘 나는 시진핑하고 전화할 거야. 나는 만나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지금 예. 하고 있고요. 아마도 모르긴 해도 에이펙 회의나 아니면은 독자적으로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을 만나서 예. 적어도 스몰 딜은 할 것 같아요. 그런 새로운 세계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른바 미국의 동맹이라는 주변국들 입장에서는 거대하게 한번 싸우고 중국 한번 무릎 꿇리고 이럴 거라는 생각으로 끌려갔는데 네. 닥쳤던 게 지목 쳐다보듯이 자기들끼리는 필요한 만큼 양보하고 필요한 만큼 협상해서 약간은 서로 이득을 얻는 이런 관계로 가게 될 공산이 크다는 거죠. 그게 작은 폭이든 큰 폭이든. 예, 간단하게 반도체 예로 설명하면 제가 그 책을 쓰고 방송에 여기저기 다닐 때 반도체 연합회 하시는 분과 토론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분 이야기는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를 때려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 반도체와 벌이고 있는 그 초격차라고 하는 것을 시간을 더 벌려주기 때문에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주류의 반도체를 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중국 반도체는 이미 거의 자립을 해버렸고요. 네, 그렇죠. 자립했다라고 보는 게 이유 근거는 뭐 좀 시간이 없으니까 자립을 해버렸고요. 미국은 중국의 엔비디아 반도체를 팔아라고 하고 있어요. 결국은 누구만 지금 현재도 우리는 여전히 고사양 반도체를 중국에 팔지도 못하고 있고 중국에 있는 공장을 확대도 지금 못하게 되어 있고 반도체 기계도 못 들어가게 지금 규제를 받고 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중국을 타깃으로 한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기회를 줄 것처럼 했는데 결국은 우리나 일본 같은 주변의 국가들 네덜란드의 ASML도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들, 그들이 가장 중요한 동맹국들만 지금 접을 짜고 있는 거죠. 그렇죠.
즙을 짜는. 예, 거의 미국의 국제 정치학자들의 표현 중에 나온 겁니다. 동맹 접자기, 레몬 즙 짜듯이 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동맹을 쥐어짜서 중국을 잡는 것도 아니라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만 나름의, 물론 중국한테 싹 좋은 방식은 아니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동맹들만 힘들어진 미국 점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뭐 아까 이제 말씀 중에 히스토리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어쨌든 강력한 무기가 있는 거잖아요. 미국에 맞설 수 있는. 그래서 히토류 수출 문제가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말씀처럼 또 수입하는 손이 엄청 큰 손이다. 이게 대두 수입이 그게 엄청난 거기 때문에 미국은 이거를 미국의 대두가 중국이 수입해주지 않는 상태를 못 견딘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게 맞는 겁니까? 수출 수입의 문제에서? 트럼프가 선거 전략 중에 두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러스트 벨트라고 하는 곳과 선벨트라고 하는 두 곳이에요. 러스트 벨트는 중국의 자동차를 포함한 제조업들이 다 밖으로 빠짐으로써 백인들이 다 몰락을 했단 말입니다. 그 벨트를 중흥시키는 것이 공화당의 핵심 목표 중에 지금 하나가 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선벨트라고 불려주는 건데 이 지역은 농산물을 수출을 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대두하고 옥수수입니다. 근데 이 대두와 옥수수를 거의 상당량을 중국에 다 수출을 해서 해왔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중국이 이렇게 니네들이 우리 기업을 규제할 거면 우리도 안 사. 그래서 점점 줄였어요. 특히 어디까지 갔냐면 이번에 브라질이 미국과 관세 문제로 충돌하니까 브라질 우리 니네 대두 더 사줄게. 그래서 브라질로 점점 판매 수입처를 돌려버리는 그런 일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결과로 나타나냐면 그 미국의 농부들은 그걸 팔지 않으면은 파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지역들이 지금 공화당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제 농부들만 애인데 이게 그 농부들뿐만 아니라 빅테크, 아까 엔비디아 예를 들었지만 빅테크 기업까지 전부 미국의 이 관세 정책을 포함한 중국 때리기 정책이 결국은 미국의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피해를 보는 집단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미국이 그동안 그러면서도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고용률이 거의 완전 고용률에 도달해 있었고요. 물가가 한때 급속하게 오르다 최근에 물가를 잡아놓고 있었는데요. 이게 다시 관세 협상이 거의 마무리되니까 이게 다시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고용률은 떨어지기 시작하고.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무서워서 지금까지는 관세에서 일어나는 부담을 미국 기업들 그리고 수출하는 기업들이 다 안고 있었어요. 이게 언제까지 안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소비자들한테 전가를 하는 겁니다. 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시작했고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가 지금 버티기 어려운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무마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계엄을 선포하니 어쩌니 이런 극단적인 장치들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꽤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미국과 관세 전쟁에 버금가는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미국의 이런 동맹 접자기는 미국 내부의 문제 때문에 오래 갈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많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과 중국이 타협을 하면 협상을 하면 그것도 꽤 관세 문제가 그중에 아주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그 관세 문제도 지금처럼 관세 전쟁을 다른 나라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은 단계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중국 때문이야 라고 평가를 했는데 그것을 할 수 없게 되면 정지가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부분에도 지금 이게 계류가 되어 있는 문제고요. 더 큰 것은 미국의 경제가 버텨내지 못할 가능성도 또한 있고요.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는 이미 지금 이 관세는 영원한 거 아니야라는 소리를 막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첫째 관세 협상은 가급적이면 좀 더 기다려보는 게 좋아요. 3,500불이면 우리나라 미국에 수출하는 수출 물량이 연에 1,300억 불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관세를 지금 15%에서 25%를 올려받으면 끼해봐야 70억에서 130억 정도밖에 수출량이 줄지 않았거든요. 네. 그럼 실제 피해액은 거기서 훨씬 더 떨어진단 말입니다. 3,500억을 거의 공짜로 주듯이 돈을 줄 바에야 2, 3년 버텨보는 거죠. 뭐 네. 사인 안 하고. 그럴 방법들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른바 고율 관세를 때리는 식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로 버티는 게 낫지. 왜? 이게 오래 갈 전략이 못 되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한다고 보는 것에 베팅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관세는 이 협상의 문제여서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줄어들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왜 미국이 못 살 수 있으니까 투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도장을 찍으면 그건 그냥 해야 돼요. 계속 부어 넣어야 되는 부어 거죠. 넣어야 되죠. 그 도장을 찍은 방식도 그냥 우리 돈을 다 가져가서 또 사업이 실패하면 우리가 다 날리는 거고 성공하면 우리 본전 찰 때까지 50%만 계속 주는 거고 네. 결국은 길게 보면 이건 그냥 갖다 바치는 돈이 될 텐데 네. 견뎌야 되고요. 이제 혹자는 이렇게 했을 때 미국이 더 큰 보복을 할 거 아니냐. 그렇죠. 뭐 그럴 가능성이 여전히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과 동시에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게 이제는 단순히 관세 한번 타결하고 나면 그칠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 리스크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트럼프 시기에는 언제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 다음에 다시 뭔가를 요구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한번 굴복한 국가에는 끊임없이 요구할 가능성이 계속 열려 있다는 거죠. 예. 트럼프 리스크는 현실화되고 있고 어떤 국가도 이건 단기간 트럼프 집권 내에 끝나지 않을 거라고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 리스크로만 볼 수 있느냐. 저는 그건 미국 리스크가 시작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트럼프 리스크는 미국이 안고 있죠. 예. 미국 트럼프 끝난다고 이게 없어질 리스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미국의 이와 같은 수탈적인 정책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지금부터 만들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건 근본적으로는 한미동맹을 본질적으로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서 다른 차원으로 끌고 갈 준비를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미국만 동맹의 현대화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관점에서 좀 더 수직적이고 국가 간 평등한 동맹의 현대화를 이제부터는 꿈꾸고 요구하고 설계해 나가야 된다는 걸 나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거를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말로 바꿔보면 네. 동맹의 현대화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미국과의 우리가 동맹 관계와 동시에 이제 중국과는 이제 대중 관계를 이제 동시에 설계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북한 문제가 언제나 껴 있어서 골치 아픈 측면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과의 동맹은 어떤 방식으로 현대화를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되며 중국과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가 굉장히 큰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거를 하나로 묶자면 간단하게 이제 이해가 되는 쪽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우리는 정형화된 근대 국민국가를 완성하지 못했어요. 네. 완성하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토를 완정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영토가 딱 이거야라는 걸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헌법상으로는 한반도지만 한반도고 북한은 아직도 우리 땅이라 그러는데 북한은 이제 싫다고 그러고 있고 적대적 이국화제를 선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 선언한 것이 지금 우리의 굉장히 우리 정치 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시켜야만 근대 국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주권의 문제입니다. 영토의 문제가 북한 때문에 생긴다면 주권의 문제는 미국 때문에 생긴 그거 있어요. 미국과 중국이 서로 사이가 좋고 서로 이익을 주고받을 때는 우리는 안중경미라는 시스템 속에서 둘 다 사이좋게 잘 지내면서 우리도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시기였어요. 안보는 미국, 그다음에 경제는 중국.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그게 둘이가 충돌함으로써 그게 불가능한 시기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불가능하시겠는데 경제만 중국하고 우리가 할 수 없게 되었느냐 하면 예. 아니에요. 안보도 미국하고 할 수 없게 지금 된 사실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 300명이 조지아주에서 발목에 철장 채워갖고 나가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그렇게 나가서 그런 존엄성의 수모를 당한 것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사실은. 예. 그런 일을 당했다는 그것도 미국으로 당했다고 한다면 이건 동맹이 아니죠. 예. 식민지 혹은 노예제 시대 때 국가들이라는 그걸 빨리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시스템을 미국하고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3,500억 뭐 일본이 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근대 국민국가를 완성하지 못했고 우리도 완성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 뭘 해야 하냐면 그렇게 일방적으로 불평등인 협약을 맺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져 있는 것을 이제는 극복해야 됩니다. 예. 그게 과제라는 걸 분명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고요. 그게 주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을 극복을 해야죠. 그런데 이제 그 문제의 핵심에는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핵을 가진 북한으로부터 미국의 핵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럼 어떡할 거야? 이런 질문이 이제 당장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번 전성절이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가 뭐냐면 북한은 이제 더 이상 비핵화를 할 필요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될 정도로 현저히 떨어져 버렸어요. 군사적으로는 러시아의 보호를 받고 있고요. 네.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다시 재결합됨으로써 중국의 보호를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지금 조현 장관이 중국에 가 있는데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우리가 원하는 답을 못 이뤘다. 네, 네. 그럼 이제 비핵화는 그 두 국가가 원하지 않는 이상은 북한의 비핵화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물 건너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젠 이 북한 문제를 미국의 핵을 갖고 통제할 수 있는 단계인가라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수 진영은 안 돼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핵을 가져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다. 전술핵 배치를 하든. 예. 어쨌든 우리가 핵을 개발하든 해야 된다는데 뭐 그것을 가질 수 없는 이유는 뭐 10가지도 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다음 기회로 넘기겠고. 저는 한 10,000가지 얘기하실 줄 알았더니 소박하시네요. 10가지 알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북한의 핵으로부터 혹은 또 미국의 이런 주권의 침탈로부터 좀 더 안정적인 체제를 이제는 만들지 않으면 저는 지금 무질서 시대라고 보는데 이 시대를 넘어서기가 굉장히 힘든 단계에 지금 와 있다는 겁니다. 예, 예. 이 힘든 단계에서 중국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협상의 당사자예요. 예, 예. 중국이 우리에게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와 이해관계가 비교적 맞아요. 네, 네. 중국도 사실은 북한이 핵을 가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번 전성절에서나 유일하게 핵의 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나올 때는 분명하게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한다라고 말해왔거든요. 지속적으로 말해왔죠. 그게 근본적인 이익은 지금 어쩔 수 없이 그걸 침묵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우리하고 맞아요. 그리고 이 동북아 지역의 안정 상태가 유지돼야 될 필요성도 우리하고 이해가 딱 맞아요. 네. 중국은 누가 뭐래도 여전히 연 5% 이상 경제 성장률을 하고 있는 강대국 중에 그 유일한 나라이거든요. 그 상태를 계속 가고 싶은 건 우리하고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하고도 이해관계가 맞단 말이에요.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동북아 지역을 좀 더 영구적으로 평화체제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중국과 우리는 이해관계가 굉장히 딱 맞습니다. 네. 다행인 것은 트럼프도 이전에 바이든이나 그 이전에 누구보다도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평화 이야기를 하는데 관심이 있어요. 네. 마하가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고립주의여서 땅의 떼고 문제를 싶은 신경 거죠. 때려치우고 싶거든요. 예. 기회가 온 거죠. 굉장히 기회가 왔고요. 또 하나 일본도 이번에 이시바가 계속 더 집권을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집권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극우적인 자민당의 형태로 계속 가기에는 굉장히 불안정한 네. 시스템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어느 시기보다도 이 동북아 지역에 좀 더 평화롭고 우리의 이른바 근대 국가를 완성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지금 왔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 기회의 첫 시발점은 아마 이번 에이펙 회의에서 우리가 출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꿈 같은 이야기지만 시작은 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근대 국민국가를 완성한다. 이게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들으시기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싶으실 텐데 영토 문제부터 해가지고 주권 문제까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거는 좀 더 좀 깊이 있는 얘기인 것 같아서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모셔가지고 2부를 한번 들어보고요. 오늘은 또 금요일 밤 원래는 19금으로 해서 19일 금요일 해가지고 19금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25까지 넘어가 버려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공부하셨고 중국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아시는 전문가니까 그래서 그냥 친중적 발언을 하는 거 아니야? 그걸 믿으면 돼? 라고 누군가가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얘기할 거면 중국은 이런 눈으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하고 필요하다라고 만약에 말씀 주신다면 뭘까요? 이전의 사회주의 국가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가진 숙명처럼 받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을 연구하는 저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연구하는 연구자들, 북한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이런 똑같이 너는 친중파고 너는 친러파고 너는 친북파고 이런 그렇죠. 이야기들을 들어요. 물론 안 듣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듣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한국 사회의 그런 사회주의 국가들, 제 이야기만 하면 중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데 중국 연구자인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일방적인 거예요. 말하지 않는 중국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 말하지 않는 중국은 우리의 지식의 지형도상 어떤 형태냐 하면 중국의 좋은 이야기는 안 해요. 예를 들면 지금 강남에 로봇 청소기가 중국 로봇 청소기가 거기 강남을 다 휩쓸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날 그렇게 나타난 걸로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중국의 AI가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세상을 흔든 것으로 이야기돼요. 근데 사실은 중국을 조금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게 꽤 오랜 시기에 이렇게 쌓아온 거란 말입니다. 히토류도 덩소평이 1992년에 우리에겐 중동에는 석유가 있으면 우리에겐 히토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 사회가 반드시 알면 되지 않는 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는 그 이야기를 욕을 먹어도 해야죠. 그게 제가 생각하기는 혐중감정이라고 하는 것 혹은 반중정서라고 하는 분포도가 정상 궤도까지 올 때는 누군가는 열심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욕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씀 들어보면 사실 과잉한 공포와 진짜 현실에 맞지 않는 무시가 동시에 존재하는 대상이 전형적으로 중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잘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는 않고 동시에는 또 어떠냐면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우리를 잡아먹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대상이고 그게 이제 지금의 이제 뭐 이른바 혐중이라고 하는 것에서 사실 말도 안 되는 근거들을 동원하고 있지만 그냥 공통 정서로 좀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오늘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중국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많은 이해와 더 많은 지속적인 정보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믿고요. 또 수시로 금요일이 됐든 수요일이 됐든 다음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한 지식이나 태도를 가질 때 가장 나쁜 건 적대감의 기초를 두어서 편협하고 부정적인 정보만 수집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나쁜 건 명확한 중심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관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대중관계를 가장 이상하게 만든 건 윤석열 정부고 그보다 더 먼저 상황을 망쳐놨던 건 박근혜 정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박근혜 정부는 중국 관계를 꽈버린 주범이라고 할 수 있죠. 초기엔 중국 전술전까지 참석하면서 시쳇말로 좀 오버한다 싶게 친중 노선을 걷더니 벼랑간 미국의 사드 배치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급격한 파국으로 치닫게 했습니다. 이런 행보는 미국도 열받게 하고 중국도 돌아서게 만든 최악의 외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뭘 알고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는 그런 행보투성이었는데요. 대선 후보 시절 한국 국민, 특히 청년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한다라고 발언해서 아주 기함을 하게 만들더니 스스로 이해도 못하고 준비도 안 된 탈중국을 선언하지 않나. 미국도 아니면서 대만하고 중국 문제에 개입하는 듯한 만용을 저지르기까지 했죠. 급기야 작년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발표한 12월 10일 담화에서는 중국인이 연루된 간첩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계엄을 했다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함으로써 그 스스로 무지성 협중의 일원임을 입증했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의 주요 의원들 역시 윤석열식의 이런 협중 발언에 다수가 동조했죠. 그리고 그런 윤석열을 다시 모셔와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는 소위 윤어게인 세력은 고스란히 협중 세력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보기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도 깨부숴주고 그 중국에 붙어 사는 이재명 대통령을 내쫓아주고 항공모함까지 파견해서 윤석열도 감옥에서 풀어줄 것 같은가 본데요. 오늘 김희규 교수님과 나눈 이야기 속에서 보이듯 트럼프 세력의 중국 때리기는 그나마 장사 속에서 나온 거라면 윤어게인 세력의 협중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아니 평평해야 한다고 믿는 지구 평면론자들의 세계관과 그다지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냉정히 말하면 지구 평면론자들보다도 못합니다. 그들은 적어도 지구를 혐오하진 않고요. 구형 지구론자들더러 나가 죽으라거나 지구를 떠나라는 식의 혐오 발언은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논객 여러분, 협중 세력의 무지와 반지성은 지적으로 경계하되 그들의 혐오를 부지불식간에 아주 조금이라도 묻혀오지는 않으시기 바랍니다. 욕하면서 담는다는 말 잘 아시죠? 정준이의 논 15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꾸실 꿈이 용기를 주고 내일 맞을 주말 아침이 큰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